붉은 길 마이너스 김정화 새에게는 길이 없다 중에서 여름길은 언제나 붉다. 의령으로 가는 여름길은 더욱 붉다. 강바람에 흔들리는 배롱나무 꽃무리 사이로 매끄러운 햇살조차 붉은빛으로 되쏜다. 붉은빛은 화려하고 요염하지만 배롱나무의 붉은색에서는 기품마저 느껴진다. 석 달여 동안 꿋꿋이 꽃대를 밀어올릴 나무의 성품은 붉다 못해 혈기로 곧다. 배롱나무 앞에서는 가물이나 폭염조차 기운을 삭힐 듯하다. 우직한 장수의 붉은 단심이 배롱나무 꽃으로 피어나고 있다. 시대는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매미 울음이 여름을 만드는지 여름이 매미 울음을 만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영웅은 결코 울음소리에 숨어 있을 수가 없다. 선비가 칼을 뽑은 것이다. 선비는 원래 붓으로 싸우고 무인은 칼로 싸운다. 붓은 평화 시절에, 칼은 난세에 필요한 연장이지만 나라를 사랑한 진정한 인물은 붓과 칼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이 그를 홍위장군이라 칭하였다. 백마를 타고 홍위를 날리며 싸우던 그는 외병에게 귀신 같은 존재였지만 조선 백성에게는 신 같은 존재였다. 그는 단순히 용기만 가진 인물이 아니라 지혜도 겸했다. 똑같은 홍위를 입힌 매복병들을 왜군이 지나는 길목에 배치하여 교란을 꾀하기도 했다. 그가 이끄는 의병 전투는 승전이 이어졌는데 무엇보다도 붉은 옷의 몫이 컸다. 장수의 위엄과 애국심이 붉은빛으로 나타났으니 어찌 적이 두려워하지 않았겠는가. 배롱나무 붉은 길 사이로 남강변이 눈에 들어온다. 정암진 나루가 있는 곳이다. 정암진은 물이 워낙 깊은 데다 얕은 곳은 진창이어서 당시 외병은 마른 곳으로 강으로 건너고자 곳곳에 말뚝을 세워놓았다. 장군이 이를 간파하고 말뚝을 엉뚱한 곳으로 옮겼고 이에 속은 적은 진창에 발이 묶이게 되었다. 수풀 속에 매복한 의병들의 공격에 적장은 그날의 대패를 두고두고 후회하였다고 전해진다. 굽이쳐 흐르는 남강을 바라보니 서리빨 같은 호령 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하다. 정암진 전투의 대승에 장군은 진과 꽹과리를 치며 횃불을 높이 들었다. 마치 처용물을 추듯 붉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면서 홍위의 승전물을 베풀었지 싶다. 당당한 징소리에 적의 사기는 떨어지고 장엄한 호기에 감히 근접하지 못했을 게다. 고려인이 처용의 화상으로서 잡신을 물리쳤듯이 의령 사람들은 홍위 장군의 기상을 철옹성으로 여겼기에 난군을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의령천 길가에는 백일홍이 양옆으로 피어 있다. 나는 여름에 이 길을 찾은 것이 너무나 다행이다 싶다. 그 길을 지나 충익사로 들어서는 입구에서도 붉은 배롱나무가 이방인을 맞아준다. 홍위 장군의 명령을 받은 병사인 듯하여 반갑기 그지없다. 손끝에 닿은 붉은 기운이 온몸을 감싸준다. 여름 오후라 내방객이 없어 한적하기 이를 데 없다. 전시관 전면에 붉은 도포를 입은 장군이 백마에 앉아 있었다. 기마상의 위용 넘치는 모습과 함께 논공 행상은 논하지 말라. 라고 유시한 내용이 귓전을 메운다. 그때 70노인 한 분이 내 곁으로 다가왔다. 구경꾼인가 하여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이곳 문화해설사였다. 그분은 무엇보다 기마상도의 신비한 현상을 설명해주고 싶어 했다. 바닥에 그려진 노란 선을 따라 다녀보라고 했다. 그가 일러준 대로 장군의 초상화를 마주한 채 발걸음을 앞뒤로 옮겼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장군이 탄 백마의 눈이 나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착시 아닌 착시 현상이 방문객의 마음을 올가맨다. 충호는 죽어서도 살아 숨쉬는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지켜보는 눈길은 아닌지. 두렵기도 하고 경외롭기도 하다. 한때 조정은 그를 외면하였다. 눈을 부릅뜨고 나라를 지켰는데 병기 도적으로 몰린 것이다. 눈먼 사람들 속에서는 눈뜬 사람이 제구시를 못하게 마련이다. 끝내 장군을 죽이라는 방까지 붙었다. 사필귀정이라 누명은 벗겨졌으나 그의 가슴에는 전쟁보다 더 큰 상처를 안게 되었다. 거짓말이 귀를 어지럽히는 세상을 한탄한 채 임금의 허락 없이 군영을 떠났기에 귀양살이도 비켜갈 수 없었다. 2년간 유배 후 고향에 돌아온 장군은 망주정이란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말년을 보냈다. 세상에 근심을 잇는다는 정자 이름처럼 세상을 잇는다 하였지만
어찌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영창대군을 신고하는 상소문을 올린 이유도 고든 성품 때문이 아닌가 싶다. 충익사를 나오는 발걸음이 느려진다. 한 그루의 배롱나무가 눈에 뜨인다. 연못 속에도 붉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당당히 서서 햇불마냥 진홍빛 꽃을 피워 올린 나무는 한 그루이지만 내 마음에서는 두 그루로 새겨진다. 한 그루는 장군의 행적이고 다른 한 그루는 장군의 일깨움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 나무 곁을 쉬이 떠날 수 없다. 돌아오는 길에도 붉은 가로수가 가지를 흔든다. 배롱나무 꽃말은 떠나간 벗을 그리워한다. 라고 한다. 의령에는 유독 배롱나무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히 군민들은 배롱나무 가로수를 심으면서 홍위 장군의 생애를 생각하였을 것이다. 나에게 장군을 소개해준 초로의 해설사조차 배롱나무에서 뜨거운 의분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이곳의 배롱나무는 홍위병목이다. 부산이 가까워져도 붉은 길이 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다른 나무 가로수가 왜 없지 않을까마는 어느덧 내 눈에는 배롱나무만 보인다. 두터운 봉투 마이너스 김정화 새에게는 길이 없다 중에서 봉투에서 마가린 냄새가 난다. 곳곳에 기름으로 얼룩진 손자국이 남아서 다른 봉투와 섞여 있어도 단번에 눈에 뜨인다. 언제나 그렇듯이 쉽게 그 돈을 가방에 넣을 수가 없어 몇 번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다. 벌써 9년째. 달마다 이 돈을 제 날짜에 꼭꼭 받아왔다. 봉투를 받을 때도 남다르다. 어떤 때는 어머니가 굽은 허리를 숙이며 두 손으로 직접 전해주거나 때로는 대건이가 서랍장 맨 아래 칸에서 꺼내주기도 한다. 그때마다 나는 고개를 낮추어 돈을 받는데 눈을 잘 마주칠 수 없다. 이내 헛기침으로 하거나 책장을 재빨리 넘기며 그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한다. 대건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게 논술 수업을 받는 학생이다. 내가 방문하여 가르치는 학생들 집은 넓은 주택이거나 고급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그들의 집을 들어설 때면 항상 조심스럽다. 엉뚱하게도 수업 내용보다는 벗어놓은 신발이나 입은 옷이 신경 쓰일 때가 많다. 하지만 대건이 집에 갈 때만큼은 뒤축이 낡은 구두나 오래되어 보풀이 진 스웨터를 입어도 마음이 그지없이 편안하다. 대건이 부모님은 시장 앞 육교 근처에서 호떡 장사를 한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밀가루를 채로 치고 반죽하여 온종일 식용유와 마가린을 손에 묻혀가며 호떡을 굽는다. 20년째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한다. 언젠가 그곳을 우연히 지난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나를 발견하고 친자매 대하듯 반기면서 리어카 앞으로 손목을 끌었다. 그리고는 기다리던 손님들을 제쳐둔 채 크고 두툼한 호떡을 나한테 먼저 구워주었다. 고소한 내음과 함께 윤기나던 호떡이지만 나는 목이 탁탁 막혀와서 그것을 잘 넘기기 못했다. 그들이 사는 곳은 부산항에서 가까운 변두리 철거민촌이다. 빗두름한 집들이 낮은 키로 빽빽하게 들어선 그곳에서는 마당 있는 집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집터도 낮아 비가 퍼붓는 날에는 바지를 걷어올린 채 골목길을 까치발로 엉거주춤 걸어야 한다. 얼마 후면 철길 옆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느라 이 빈민촌은 곧 헐릴 예정이라고 한다. 기울고 금이 간 벽에 붉은 페인트로 군데군데 철거 표시까지 해두어서 보기만 해도 흉물스럽다. 그러나 볕이 따스한 계절에는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 소리와 흙담, 아래 분꽃이 핀 시골 고향집을 떠올려주는 곳이기도 하다. 서너 평 정도의 방 한 개의 화장실이 딸린 좁은 마루가 그들 세 식구의 유일한 쉼터다. 마루 끝에는 싱크대가 넘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들어섰으며 반드럽게 닦인 양은 냄비가 햇살을 되쏘기도 한다. 이 작은 집에서 대건이는 부모님 리어카 소리를 듣고 환갑이 가까워진 부모는 늦둥이 외아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고단한 삶을 이겨낸다. 저녁 수업 중에는 손술의 행렬 소리를 듣게 된다. 노점상 일을 마친 달동네 사람들이 짐을 거두어 싣고 올라오는 울림이다. 대건이는 수업에 열중하다가도 부모님의 손술의 바퀴가 구르면 희한하게도 알아맞힌다. 우리 리어카예요. 대건이 말 속에는 반가움과 안도의 힘이 담겨 있다. 그 순간 나는 제첩 장사를 마치고 빈 양철 동이를 이고 오던 오래전 내 어머니의 젠 발걸음 소리를 듣는 환청을 느낀다. 이곳에 있으면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
한 번은 수업 중에 천장 위로 쥐들이 후두두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대건는 화들짝 놀라며 옳게 쓴 글을 자꾸 지웠다가 고쳐 쓰고 있었다. 그날 나는 내 어릴 적에 호롱불을 켜던 이야기며 십리길을 걸어다닌 학창시절 이야기를 물려주느라 예정된 수업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하고 말하고 말았다. 특히 시골집 천장을 뚫고 쥐 한 마리. 툭 떨어져 혼비백산하였노라는 대목에서는 대건이의 웃음이 함석 패널 지붕을 넘었다. 대건이 어머니는 내게 부탁하는 논술 수업 이외에도 영어와 수학 수업도 별도로 시킨다. 노점상의 수입으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인데 최소한 생활비 외에는 모두 아이의 교육비로 지출된다. 많은 어머니가 경쟁과 출세에 비중을 두고 과외를 시킨다면 대건이 어머니는 자식의 독립심을 위한 절박함으로 교육에 매달린다. 늙고 가진 것 없고 나이를 예측할 수 없는 부모가 오직 물려줄 유산이라고는 교육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다. 가난한 어머니가 남기는 그 위대한 유산에 매번 고개가 숙여진다. 나는 가끔 대건이와 눈 맞추기를 즐기는데 순박한 눈에는 깊은 소리가 담겨 있다. 가슴에서 붙여 눈빛으로 길어올리는 리어카 소리다.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눈은 봄꽃처럼 맑고 부드러우며 겨울강의 얼음처럼 깊고 단단하다. 훗날 리어카를 끌던 발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날에도 대건이의 마음에서는 수레바퀴 소리가 멈추지 않을 게다. 오늘따라 봉투가 더 두꺼워 보인다. 은행 갈 시간을 놓쳐버린 대건이 어머니는 회비를 맞추느라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를 섞어 놓았을 게다. 이만큼 마련하려면 얼마나 많은 호떡을 구워야 할까, 제대로 팔리긴 했을까. 나는 쉽게 셈이 되지 않는다. 어쩌면 봉투의 두께만큼이나 자식과 선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기에 두꺼운 봉투가 아닌 두터운 봉투라 여기고 싶다. 봉투에 코를 대어본다. 마가린 내음과 함께 비릿한 제첩국 냄새가 밀려온다. 리어카 소리가 골목을 울리니 세월의 길을 내려온 제첩 양동이 소리가 마음을 누른다. 새에게는 길이 없다, 김정화 새에게는 길이 없다 중에서 새를 만나는 일은 글을 쓰는 것만큼 행복하다. 글을 쓰는 것만큼 새를 만나는 일도 행복하다. 매일 아침 산책길에서 침묵으로 새를 만난다. 새와 나란히 걸으며 해송 사이로 밀려오는 갯바람과 사각대는 억새와 잎선에 든 겨울나무의 잔가지가 떠는 미세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이러한 새의 몸짓이 내 상념을 흔들어 깨운다. 동살이 잡힐 무렵 공기의 부력으로 삼라만상을 회전시키는 새들을 볼 때면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꿈꾸기도 한다. 때로는 새의 비상 뒤에 남겨진 긴 여운에 빠지기도 하지만 비상 같은 글쓰기는 내가 새가 되는 시간이다. 가진 것 없으면서 가벼우나 단단한 날개로 하늘을 가르는 힘찬 몸짓에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성스러움이 담겨 있다. 글도 그러리라 믿는다. 어릴 적에 사방이 논밭으로 둘러싸인 시골 외딴 집에 살았다. 집 앞 개울의 갈대밭과 늪에는 무수한 종류의 새들이 찾아왔다. 종다리와 들꿩과 물닭무리까지 계절을 잊지 않고 조용히 깃을 내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에게도 가히 위협적인 장대비가 갑자기 쏟아졌다. 때마침 어미 새 한 마리가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논뚝 둥지 속 알을 지키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꿈쩍하지 않으려는 부동의 자세는 모정을 뛰어넘어 차라리 초연함이었다. 그 박힌 상은 어찌나 뚜렷하게 각인되었는지 지금도 간혹 빗속의 새를 만나면 발길을 쉽게 옮길 수 없다. 나의 글쓰기는 떠나온 고향을 처음 찾았을 때 시작되었다. 30여 년 전 당시 한꺼번에 부모님을 잃게 된 어린 남매는 더 이상 그곳에 살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리고 눈이 시려왔다. 그런데 우연히 철새들의 서식지인 우포늪에서 비상하는 새들의 소리를 듣다가 문득 내 고향에도 새들이 앉았던 자리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다. 그 아련한 기억이 힘겨운 발걸음을 이끈 것이다. 그 후 마음이 적적할 때면 고향 인근의 강과 저수지를 찾는다. 그곳에서 만나게 된 철새들이 나의 고적감을 차츰 치유해주기 시작했다. 뻐륵 속에 발을 담그고 생명의 겨울 뿌리를 훑는 새들을 지켜보면서 고향은 뻐륵 같은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수초가 겨울에도 싱싱한 뿌리를 내리는 그곳은 가시적인 공간이 아니라 원초적인 장소라고 여겨졌다.
청둥오리떼가 화려한 군무로 귀향하는 모습을 지켜본 날 처음으로 한 편의 글을 완성했다. 신성한 생의 몸짓은 허둥대던 마음을 일으켜 주었고 글 속의 마지막 방점은 여릿한 마음을 조금씩 아물게 해주었다. 가만히 생각하니 고향을 잃은 게 아니라 스스로 찾지 않았던 것이다. 새를 만나면 마음이 설렌다. 여행지에서 낯익은 새를 만날 때면 잃어버린 고향을 찾은 것처럼 가슴이 떨려온다. 노랑불이 저어 새가 주둥이를 뻘물에 넣고 휘휘 젓는 모습에서 시골 어머니의 영락없는 주걱지를 떠올리기도 하며 노목에 앉은 곤줄박이를 볼 때면 아버지의 잿빛 중절모를 생각한다. 적도 부근의 섬에서 공중을 선회하던 사막새와 붉은 바위산 아래에서 깃털을 털고 있던 열대조의 몸짓도 잊을 수 없다. 글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러한 새들과의 낯선 만남으로 묵었던 응어리가 슬며시 풀리기도 한다. 언젠가 단테의 생가를 찾아서 피렌체 거리를 배회한 적이 있다. 중세 예술가들의 조각이 살아 숨쉬는 웅장한 광장을 지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당당히 버티고 있었다. 하늘로 치솟은 첨탐 지붕의 화려한 성당과 푸른 대리석 벽의 주택 창가에 놓인 제라늄 화분들이 눈부셨다. 그 길에 또 다른 길이 포개졌다. 20년 만에 찾은 고향 강변길이다. 그리운 사람들이 떠난 후 철거된 집터와 진흙탕 사이로 겨울 바람만 불어오던 황량한 강둑이 시간을 깎아내고 있었다. 단테의 생가로 이뤄지는 길은 짧았고 개발에 묻힌 고향길은 누적된 시간만큼 길었다. 이제 그 길들이 제각각 내 가슴속 두 심실에서 글의 길로 이어내고 있다. 단테의 생가에서 본 흰종이새를 떠올린다. 가까스로 찾아간 생가는 이끼 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눈에 뜨인 것은 석벽에 걸린 단테의 토르소가 아니라 누군가 갓붙인 것 같은 풀기 머금은 한 장의 흰 종이었다. 그 속에는 유리딱새 같은 오종종한 새 한 마디락 그려져 있는데 금방이라도 물기를 털며 뛰쳐나와 관목 사이로 숨어들 것만 같았다. 새의 크기와 색깔이며 연락처와 그동안 주인이 불렀던 이름가도 꼼꼼히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잃어버린 새를 찾는 내용으로 짐작되었다. 스신선한 충격에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없어진 것에 대한 미련은 남게 마련이다. 나라가 버린 새를 어디 가서 찾는다는 말인가. 주인은 새를 찾기 위한 마음으로 종이를 붙이지는 않았을 게다. 시무도 속의 수행자가 인간 본성을 찾아가듯이 신곡에서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단테를 담고자 행한 일이라 여겨진다.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잊지 못해 밤마다 어루만졌던 석벽에서 어떤 이는 나라가 버린 새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작은 나라에서 온 여행자는 한동안 영감의 새를 찾아서 서성거렸다. 새들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귀가 열린다. 바다의 산책길에서 만나는 흰 하늘새가 매일 아침마다 심상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려주지만 나는 그것을 잘 듣지 못한다. 늘 서리기만 한 내 글에는 아직도 고향의 울림과 새들의 소리가 절반도 담겨있지 않다. 하지만 새를 통해서 글에 눈을 뜨고 또 다른 마음의 울림을 들을 수 있다면 미조를 찾아 나서는 힘겨운 길몰이를 마다하지 않으려 한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러나 새에게는 길이 없다. 홍탕미맹 김정화 새에게는 길이 없다 중에서 맵고도 알싸한 맛이 혀에 박힌다. 꽃심의 땅 전주를 떠올리면 비빔밥보다 홍탁 기억이 앞서는데 그건 순전히 문학행사 뒤풀이 때 마셨던 막걸리와의 인연 때문이다. 늦은 밤 문인들과 함께 간 전주 최고의 막걸리촌인 삼천동 골목길은 즐비한 막걸리집, 등불과 호탕한 술꾼들의 웃음소리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10,000원짜리 막걸리 한 주전자를 시키면 삶거나 굽거나 무치거나 혹은 날 것으로 차려내는 공짜 안주가 무려 20가지가 넘는다는 이 고장문인의 자신만만한 추천에 우리 일행은 처음에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자리에 앉으니 자꾸만 차려지는 음식에 상다리가 휘어질 것만 같아 입을 다물 수가 없다. 금세 마련된 산의 진미를 한 상 가득 받고 보니 귀빈이 된 듯 탄성이 절로 터진다. 싱싱한 멍게와 생굴, 소라와 백합과 꼬막, 문어와 낙지와 주꾸미, 삶은 옥수수와 찐밤, 장어구이, 두부김치, 김치파전, 조기찌개, 양념게장, 바지락회, 키조개회, 달걀찜, 연포탕, 참게장, 간재미 무침, 간간한 고등어조림,
청양고추를 띄운 시원한 콩나물국과 신선한 채소까지 눈앞에 펼쳐진 안주마다 남도 인심이 넘쳐난다. 그중 빠지지 않는 전라도 자존심이 홍어 안주다. 비계살이 붙은 삶은 돼지고기에 묵은 신김치까지 곁든 홍어회와 막걸리는 홍탁삼합이라 부르며 이곳 술꾼들은 최고의 안주로 여긴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잔칫날 홍어가 빠지면 제 아무리 걸게 차려놓아도 먹자껏 없는 잔치 소리를 듣게 된다니. 남도 사람들의 홍어에 대한 애착은 짐작되고도 나무니 있다. 그동안 서너 번 홍어 먹기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코를 콱 쏘는 뒷맛을 이기지 못해 번번이 실패한 기억만 뚜렷할 뿐 홍어 맛에는 미맹이나 다름없다. 이곳 술상에서도 홍어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의 은근한 동지애를 부러워하면 심사가 편치 못하다. 팍삭은 홍어를 어적어적 씹다 숨을 들이켜면 영혼이 흔들린다. 며 기를 팍팍 죽이기도 하고 홍탁의 맛을 아직 모른다면 세상을 헛산 것이여. 라고 어깃장을 놓는 홍어 예찬에 주눅이 든다. 부채살 같은 홍어회에 눈길이 꽂힌다. 홍어 맛은 중독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충고에 홍어 한 점. 꼴깍 삼키면 나도 그들의 대열에 낄 수 있겠다는 얕은 속셈이 앞선다. 당당하게 홍어살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렸다. 암모니아 냄새의 괴로움을 겪어보았기에 숨을 딱 멈추고 입안에 넣었다. 한 입 씹는 순간 혀는 그대로 마비 상태다. 후각과 미각은 급정지를 일으켰고 폭발할 것처럼 부풀어 오른 목은 가스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잠시 후 고였던 가스가 역류하여 코로 푹 터져 나오니 몸체가 진동으로 부르르 떨려온다. 배어있는 떫은 맛을 지우려고 잽싸게 멍게 두어 점을 집어 삼켜본다. 달짝지근하고 새콤한 멍게즙이 혀끝에 착 감기면서 해동되는 미각으로 몸이 서서히 풀어진다.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닦는 순간 정지용 선생이 생각난다. 충북 옥천이 고향인 선생이 부산에 왔다가 처음 먹어본 멍게 맛이 조금 전 홍어 맛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정지용 선생은 산문부산이에서 멍게 맛을 이렇게 적고 있다. 생선 파는 장사가 이름도 모르고 파는 생선이 있다. 멍기라는 것이 있다. 우멍거지라고도 하고 울음송이라고도 한다. 꼭 파인애플같이 생긴 바다의 갑충류다. 칼로 쪼기어 속살을 빼내면 역시 파인애플 과육으로 비유할 수 있다. 물기 많고 싱싱하고 이것을 길에 서서 먹고 걸어가면서 먹고 참외 깨물어 먹듯 하고들 있다. 우리는 이것을 사가지고 학고방으로 들어가 초간장에 찍어 막걸리와 함께 먹는다. 나는 한 점 이외의 도리가 없다. 청계정종현은 15개를 먹는다. 답니다. 이것 참 답니다. 비리고 떫은 멋이 달다면 정말 단 것을 비리다고 할 사람 아닌가. 향기는커녕 나는 종일 속이 아니 꼽다. 나는 이 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요즈음도 무시로 읽어보곤 싱긋 웃음 짓는다. 이후 멍게를 먹을 때마다 정지용 선생을 떠올리며 미간을 찡그려 솥에 씹은 얼굴을 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홍어를 집어들 때도 표정이 이지러졌으리라 생각된다. 어쨌든 홍어에게 감탄사를 늘어놓는 홍어 마니아들 틈새에 끼어들 기회를 이번에도 놓쳐버렸다. 썩어야 제 맛을 내는 홍어처럼 몸이 썩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내지 못한 자는 여전히 삶의 문외한 일 수밖에 없나 보다. 인생에서도 푹푹 삭은 맛을 경험한 남도 사람들이기에 바다의 발효식품인 홍어와 육지의 발효, 음식인 김치와 막걸리를 함께 즐길 줄 아는 법. 진정한 예의는 이러한 맛을 취할 수 있으니 전주를 예양의 고장이 부르는 이유를 이제야 짐작하겠다. 거친 세파를 견뎌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홍어의 맛이라면 나 같은 주변인이 어찌 그 맛을 알 수 있으랴. 자격 미달인 댁에도 세상 맛이 배어들다 보면 달콤 쌉쌀하며 퀴퀴한 삶의 맛을 알 날이 언젠가 오지 않겠는가.